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변론 준비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회의가 오늘 오전에 있었죠? 네,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평의가 열렸는데 윤 대통령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탄핵 심판 절차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에 있을 헌재 브리핑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는 내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치 거부해왔지만 헌재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등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불참할 가능성이 클 거란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출근길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수명 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헌재가 아직 재판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 준비에 들어가겠군요. 그렇습니다.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 구성이 올해 안으로 완성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재 심리가 공전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보통 준비 기일을 2, 3회 가진 뒤에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이 조속히 임명돼야 하지만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등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수사보다 우선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측도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한지 논쟁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재판 절차를 잇따라 미룰 것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내일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성탄절 소환에 불응하자 공조보는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할 예정인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공조본의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 조사가 불발된 뒤 공수처는 내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출석 요구를 3번까지 하는 게 일반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쯤에는 정확한 대응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조사 일정은 고심을 하고 있고 다른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을 군 검찰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를 장악해 직원 체포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문 사령관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사건 이첩 뒤에도 군 관련자들을 불러 내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오전에는 내란 모의에 함께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르면 내일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는 첫 기소 사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전체적인 내란 범죄의 구조를 자세히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일 뿐 국회 표결을 방해한 적 없다는 대통령 측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을 당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조로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꾸리려 했던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 2단에 대한 경찰의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계엄군이 우원식 의장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국회의장 공간에 대해 계엄군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국회의장 공간 근처 영상을 바탕으로 신원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의장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간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욱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해당 병력은 관저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된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과 이들이 공간 근처에 배치된 배경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핵심 군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경찰은 어제 93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서 밤까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구 여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아래에 비밀 사조직으로 꾸리려고 했던 수사 2단의 단장을 맡기로 했던 인물입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 등과 경기 안산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계엄 선포 당시엔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드러나 계엄에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또 햄버거 회동에 함께하고 수사 2단의 부단장으로 거론된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입건하고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파악된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두 사람에 대해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도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수사 상황 알아봤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들어갈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금 전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예, 우리는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오전에 법조인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런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갖고 주로 논의를 했고 의원총회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있었습니다. 표결 불참하신다는 건 당론 다른 분 네네. 2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 지역구에서 고개 숙이지 말라,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니라라는 발언을 갖다가 대표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억이 없는데. 별로 기억이 없는데. 예, 저는 그날 워낙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의원총회 회의록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했다고 하면은 지역에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나 또 아니면 격려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내색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라는 취지에서 했을 겁니다.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되는 거예요? 글쎄 뭐 당론 절차는 당론 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도 불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에 또 의총이 있으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야당 주도가 통과될 경우에는 바로 권한대행 신청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은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속 절차는 밟을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쌍채권법 내란법이랑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법 관련해서 이제 수정안 제출한다는 논의가 당내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일단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됐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제2요건을 행사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논의가 뭐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바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후보자 3명의 청문회를 진행했던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23일과 24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관해 합의했고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이 인청특위에 회부된 이후 인사청문 일정에 관해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국민의힘은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 일정을 거부하였고 끝내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23일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트집 잡기에 나서는가 하면 24일에는 자신들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남원장수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학계나 법조계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국회가 합법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시간을 끌기에 인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 심리 방해이자 윤석열 구하기입니다. 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불법 계엄도 내란도 눈 감겠다는 것입니까? 내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를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탄핵 심판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위해 무엇보다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십시오. 더 이상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는 건데 야권 단독으로도 임명 동의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오를 임명동의안은 모두 3건인데 마은혁, 정계선 후보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청문회에서 3사람 모두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불참한 국민의힘의 경우 조금 전 끝낸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표결에도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청문 절차에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대행 탄핵 경고는 안보 공백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유발해 국제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고 또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헌법소원 방침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 첫 일성이 탄핵 심판 방해라니 과연 내란당의 수장답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 동일체를 넘어선 내란 동일체입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선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끼리 합의한 빈생 법안 가운데 20여 건 가량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꾸리기로 했는데 지금 출범이 미뤄지는 겁니까? 네, 애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협의체 첫 회의는 불발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실무협의서부터 여야의 의견 차이가 불거지며 마주 앉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협의체 키를 원내대표가 잡아야 한다는 여당은 정책위의장을, 당대표급을 내세우는 야당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협의 상대로 요구한 겁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문제도 협의체 출범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쟁터 적군에게도 예의가 있는데 협의체 출범 전부터 야당이 한대행 탄핵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대표급 회의를 고집한다면 협의체는 이뤄질 수 없는 거라면서 실무 조율 없는 상견례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에 이은 전국 불안과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등 대외 요인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460원을 돌파하는 등 1,470원에 근접하는 양상입니다. 성탄절 전날 모처럼 기분 좋게 상승했던 우리 증시도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오늘 환율 많이 오르고 있다고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460원을 돌파하는 등 원달러 환율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5.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다 오전 10시쯤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1,460원 돌파 후 무서운 기세로 상승해 1,465.5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이처럼 오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오전 내내 환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1,440원을, 지난 19일 새벽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결정 후엔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선 국내외 불안 요인들로 인해 당분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각에선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 같은 고환율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7% 오른 2,449.52로, 코스닥 지수는 0.6% 오른 684.21로 개장했지만 이후 힘있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68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전날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이른바 산타 랠리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 상승이 힘겨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인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50년 만에 최장 기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기업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달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걸 의미합니다. 1월 전망치는 전달보다 12.7포인트 하락했고 코로나19 시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2010년 15.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혼인 건수는 19,551건으로 3,568건이 늘면서 22.3%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지난 23일 근무를 마쳤지만 한 매체가 부실복무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 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훼손을 막겠다며 공무원들을 밤샘 근무에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부터 행정국 공무원 3명을 한계조로 편성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박 전 대통령 동상 인근에서 훼손 여부를 감시하는 방호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반대단체가 동상에 낙서하는 등 훼손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새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부분 시민이 반대한 시대착오적 동상을 세운 걸로 모자라 연말연시 직원들을 불침번까지 세운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780명에게서 2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일본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범행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의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양팔이 붙들린 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상습 중고거래 사기로 일본에서 강제 송환된 20대 남성 A씨입니다.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간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이나 애플워치 등을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거래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780명, 금액은 2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일본 경찰에 별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앞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던 우리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남 사천에선 10대 여성의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곳곳에 자상을 입은 채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뒤 자해를 해 이송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관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전남 나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9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딸 50대 여성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해 러시아로 가던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했지만 비행기 추락 사고로는 드물게 탑승객 절반 가까이가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서부 악타우 공항 인근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의 동체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두 동강 난 뒤 화염에 휩싸이는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사고 당시 승객과 승무원 67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3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극적으로 생존해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던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자국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하자 급히 귀국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독립국가연합 비공식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로 향하던 중 러시아 영공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회항을 지시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개발교통장관과 긴급상황부 장관이 포함된 대표단을 카자흐스탄으로 급파했습니다. 또 기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했다며 한글로 쓴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성탄절 당일에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송지명 동무.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글로 쓴 구겨진 손편지 한 장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작성일은 12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러시아에 함께 파병된 전우에게 보내려다 미처 전달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공격 영상과 위조 신분증 등 북한군 관련 자료를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며 현대전 경험이 거의 없어 2차 대전 수준의 전술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성탄절 하루 동안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10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성탄절에 맞춰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Наша велика українська сім'я не може відзначати його повною мірою так, як хотілося б. Так, як це має бути. 이번 공습은 에너지 시설에 집중돼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На ці тривоги
Хоча ми на них все одно звертаємо уваги всередині, вони все одно залишаються. Навіть коли ми зовні здаємося дуже спокійними, все одно тривога внутрішня, вона нікуди не подінеться.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도 잔혹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 반격으로 쿠르스크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오전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물랑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축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후 3가지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담화랑 내용이 거의 일치하네요. 뭐 예상했던 대로고요. 버티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옳았다. 대통령의 이런 내란 행위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반헌법적인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고 국기를 물랑케 했다. 이게 마치 본인한테 한 얘기 같아요. 지금 계엄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모든 국정이 마비되고 결국에는 그 원인도 부정선거로 돌리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고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나 종북 세력을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왜 한동훈 대표는 체포하려고 한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종북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망상에 빠진 황당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수렁에 빠질 지금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곧 대통령의 입장이다. 둘의 입장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두 분이 실질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했는데요. 실제 지난번 그 12월 3일 날 오후 새벽 4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에 해제 건의를 받아가지고 해제를 하면서 끝에 다만 하면서 한 3줄 정도 붙인 게 있습니다. 그때에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으로 인해서 국가기능 마비하는 것을 중지시켜 주십시오라고 국회에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농단, 탄핵농단, 그리고 예산농단 이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 지금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봤을 때에 지금 내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시작되니까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와 같은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하나 두고 더불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인이 지금 다가오는 12월 28일이면은 아마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가 될 것인데 다른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변론으로 형사적인 절차에 있어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지금 얘기했던 그런 탄핵 절차와 지금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내란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어떤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에선 다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헌재나 수사받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가장 강조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받아들여질 거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다 사법심상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사법심상의 대상이 돼서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이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통치행위 주장 자체가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고요. 마치 지금 이런 행태들은 보수가 결집돼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된다. 뭐 국민들이 어렵거나 외환 시장이 위태롭거나 주식 시장이 폭락하거나 이건 상관이 없다. 일단 대통령을 보위하자. 이것에 초점을 맞춘 기자회견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첫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내일쯤 기소할 것 같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도 좀 연관이 있겠죠? 저 또한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타이밍을 상당히 고민했다라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크게 봤을 때에 탄핵의 정당성 그리고 또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뒤에 그 관련해 가지고 왜 이 그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에 먼저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른바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이 어떻게 보면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것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 그리고 헌법에 정한 절차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제1회 변론 준비 기일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사실상 애둘러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방장관, 전직 국방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변호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더불어서 지금 12월 28일이면 본인이 구속 기소되니까 그 가장 큰 죄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아닙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내란의 주관적 구성 여건으로서의 어떤 국토 참조를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중에 상당수는 아마 그 본인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 특히 내란죄에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의 어떤 핵심으로 들어갈 부분이 미리 어떻게 보면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미리 밝혀서 여론전을 좀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도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어쨌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포고령 초안을 본인이 썼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거 처음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저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썼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대통령의 의지가 다 반영된 거거든요. 의사를 처단하자. 대통령이 의사에 대한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의료 분쟁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정치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들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국회의장도 체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면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명확히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대통령이 평소 했던 워딩들이 그대로 포고령이 다 들어갔어요. 누가 작성했겠습니까? 결국엔 대통령이 작성한 건데 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고 하느냐? 이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이 모든 행위는 내가 했고 자신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보고했다. 대통령은 제가만 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첩사령관,
뭐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홍장원, 예.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다 대통령이 개입된 얘기들을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예. 뭐 버티기, 예. 보수를 결집시키는 행동, 대통령 구하기 이런 정도 수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에서 진술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목조목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이 포고령이 이제 불법적인 내용도 많고 이것을 누가 썼느냐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본인이 좀 내가 썼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오늘 그 밝힌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포고령, 예.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에 대한 작성과 관련되는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지휘에서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김용현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행 금지는 삭제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결국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 그 지난번에 있었던 계엄 포고령 이 중에 1항부터 6항이 있는데 6항에 그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체제 선복 세력을 제외하고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제 포고령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김용현 장관이 직접 자기가 작성했는 것은 통행 또한 금지하는 것으로 넣었었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가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생활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반체제 세력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어떤 그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삭제했다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 책임이다. 이런 예. 취지가 강한데 예. 실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다 작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해당 부분, 일반 국민의 어떤 거주이들의 자유, 또 그 부분을 삭제했는지, 그리고 그 취지가 이것이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유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경위도 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추측 단계지만 노상원을 넘어 김용현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김용현 전 장관 지금 오늘 나온 워딩을 보면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책임을 크게 안고 가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변인 역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것 아직까지 같습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예. 오히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오늘 그 변호인을 통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려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 이와 별도로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할지도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승훈 변호사께서 대통령 담화도 그렇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이거 너무 여론전 펼치는 거 아니냐,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한 가지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 상승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또 속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황당한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을 받고서 대통령은 바로 탄핵되겠구나, 대통령은 구속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반동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는 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야당에서는 똘똘 뭉쳐서 우리 지금 대통령 지키자 뭐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지율이 몇 % 회복됐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냐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계엄이라고 하는 행동을 했던 대통령이 예. 탄핵에서 복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끔찍한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 자체는 의미가 없고 또한 이제 뭐 지지율의 응답률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응답률은 좀 낮은 여론조사더라고요. 한 3.37% 정도 되니까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적극 관여층이 좀
여론조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을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보여주신 김에 정당 지지도도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좀 같이 보여주시죠. 대통령 지지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30.4%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보시겠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30.3, 6.7%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이 1.6%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런 수치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거를 보고 또 대응 전략을 또 다르게 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나름 의미 있는 것은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와 대비해서 봤을 때 사뭇 여론의 흐름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어떤 그 여론조사가 어떤 최종적인 어떤 전체 흐름을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할 때 그리고 2010 그때 이제 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때는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수치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2017년 3월 10일 날 피청구인 박근혜를 탄핵한다, 파면한다라는 청구가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 생각에도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30%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20% 전후를 왔다 갔다 했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그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30%까지 이제 그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또한 더불어서 왜 그럼 지지율이 결집되느냐 했을 때에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이 저와 같은 그 계엄까지 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지 않은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법부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그 코트렛이라고 있는 법원 홈페이지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탄핵 내지 내란이 되지 않는다라는 글까지 올렸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어떤 여론의 흐름과 지금의 사법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여론의 흐름이 조금 다른 점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여론의 흐름이라는 거는 뭐 주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에 임하는 그 지금 전략이요. 어제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 긴급 체포 바로 들어갈 것 같이 하다가 또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수처장이 처음에는 뭐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압박하듯이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마치 긴급 체포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럴 것처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을 가하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공수처가 한 발 빼는 모습이에요.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 공수처장의 의사가 개입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소환 요청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다시 소환 요청한다고 보고요. 3차 소환 요청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좀 더 시간을 벌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공수처가 정말 25일에 수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사 역량이 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검찰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장에게 사건을 넘길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하이에나처럼 잘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키겠다 했는데 뜬금없이 공수처에 넘겨버렸거든요. 이건 모종의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간에 모종의 얘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검찰이 등 돌리면 더 무섭다. 검찰이 하는 게 낫다. 이승훈 변호사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넘겼습니까?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빈 장관만 넘겼어요. 왜 이 두 분을 넘겼지? 다른 분은 안 넘기고? 검찰이 어떤 마음으로 넘긴 거예요? 그건?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봐요. 박세현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하고 선후배 관계고 굉장히 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압박해서 수사 들어오니까 박세현 본부장은 피해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임명한 오동훈이 더 편하겠다, 공수처장이. 그렇게 해서 넘겼고 결국에는 그 모습들을
오동훈 처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때 겉으로의 모양새는 민주당이 공수처로 넘기라고 했고, 그리고 공수처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가긴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문제는 과연 신병을 구속할 정도로 수사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 수사의 준비의 핵심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3명의 사령관들, 방첩, 수방사, 특전사 이 3명의 사령관들을 충분히 불러서 소환 조사했느냐. 공수처 독자적인 조서를 갖고 있느냐. 뿐더러 경찰의 조지호 경찰청장, 이거는 공수처가 공수본과 관련해서 협조가 잘 되니까 아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조서는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의 물적 증거들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로 수사권에 관해서 자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안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서 만약에 잡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잡아오면 48시간 안에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뇌수술을 할 수 있으려면 전공의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수술을 옆에서 보조를 여러 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나 뇌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를 막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 과정도 못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와서 이 어려운 수사를 하라고 맡기는 것 자체는 너무 무책임해요. 네, 김웅전 의원은 뭐 의대 막 졸업했는데 뇌수술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만큼 공수처가 지금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실제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11월 29일 날 부장검사하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채용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가오는 1월 7일 날 부장검사 3명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또 1차 합격한 16명에 대한 인터뷰가 있는데, 현재의 그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할 실무 부장검사와 일부 평검사도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실질적으로 지금 부장검사 제 기억에 한 5명 정도인데 4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검찰 출신이었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수처에 들어가셨던 변호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분들 다 나왔어요.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할 사람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그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기 있게 나한테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할 만한 인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체포영장 발부해라라고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해라고 하지만 그러면 10일밖에 못합니다. 10일 동안 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검찰 출신 그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의대 졸업하자마자 뇌수술 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법조인으로 정말 지금 현재의 어떤 공수처의 상황을 제대로 지금 짚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만 할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되는 것으로 내란을 수사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던 이른바 별건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것은 그런 수사권부터 해서 실무적 인력까지 본인으로서는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공수처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바로 신변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다. 그렇다면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그런데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또 뭐 의대를 갓 졸업한 사람이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수사할 의지나 소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상병 특검 사건에서도
좀 수사를 제대로 해라, 빨리 해라 했는데 8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12월까지 왔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 했습니다만 막상 받으니까 예. 정작 체포영장에 소환에 불응하는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있고 지금 내란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대통령 체포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돼서 그 신변을 확보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발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증거가 첨부가 돼야 할 텐데 박범계 의원은 이제 그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수사 실무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 조직화된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최정점에 있는 그 사람을 조사를 할 때는 이미 물적인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그 물적인 조사 그리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더불어서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 외에 증인, 쉽게 말하면 참고인을 불러서 다 조사하고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되는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수사도 덜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지금 그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까지 부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밥이 채 익지도 않은데 지금 그 뜸도 들이지 않고 그냥 그 소뚜껑을 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급하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최대한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절차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에서 윽박 지르고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와 그리고 또 그 국수본 나아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아닌데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도 아닌 국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압수하라, 수색하라, 그리고 또 구속하라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직권남용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분노 이런 것을 대변하는 거에서 정치적 수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동훈 검사 그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당장 구속영장 치세요, 당장 긴급 체포하세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이 행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어쨌든 없습니다. 지금 뭐 검경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할 때 너무 여러 수사기관이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증거들이 좀 산재되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공수처가 실제로 지금 대면 조사를 빨리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특검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좀 박범계 의원 생각도 좀 잘못될 수 있는 게 지금 특검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20일 이상이 걸리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특검을 발표를 안 해버리니까 지금 이게 거부권까지 행사돼 버리면 무한정 늘어나 버릴 수 있어요. 수사의 공백이 많이 생길 수 있겠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지금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생각되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아직 멀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자 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인 거잖아요. 근데 우두머리를 수사하는데 뭐 부사관들, 거기에 출석한 부사관들 수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우두머리 밑에 있는 주요 임무 종사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그 계엄 선포에 동의를 했던 국무위원회의 이런 것까지도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준비가 된 시기다. 다만 검찰이 수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수처한테 넘겨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도와주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뭐 특검 문제 포함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난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탄핵의 2차 데드라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는지 안 했는지를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는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거랑 같은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당이 완전히 이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오해하시잖아요. 미끄럽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운 분 아닙니까? 막판까지 밀당을 하고 막판까지 이슈를 타는 거예요.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써나갔어요.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통화해 보셨어요? 속마음 그렇죠. 아세요? 그제까지 했습니다. 그제도 통화하셨어요. 예. 임명할 생각이 있다. 배색적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24일까지 안 하면 탄핵하겠다 했던 민주당이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까? 2차 데드라인은 언제까지예요? 아마 내일까지로 알고 내일까지입니까?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민주당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예.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못한 건 결국에는 뭐냐면 국정 불안이죠.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을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굳이 탄핵까지 시켜서 불안한 상황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주춤했던 거고요. 또 한덕수 권한 대행이 먼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주기를 바란 건데요.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한덕수 총리를 압박했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을 건데 임명안이 의결되기 전에 미리 압박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부할 수 있는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조금 주었던 것 같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잖아요. 이건 헌법재판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기에서 정당성을 더 갖고 탄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를 가장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어줘야죠. 9명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꼭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이제 표결을 할 거고요. 국민의힘은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내일 내에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워낙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탄핵까지 지금 예고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장고를 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헌법 학자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되는 때의 실무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텐데 그제 한덕수 장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오지 아니한 안에 대해서 과연 도장을 찍어줄 것인가? 오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결의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여야가 합의된 상태에서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이 통과된 것은 아니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합의해가지고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제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가 있는가? 헌법상의 탄핵 어떻게 보면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탄핵을 할 수가 있죠?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탄핵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으로서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상 유지적 권력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말씀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핵 절차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뭐 현상 유지하는 건데 거부권을 쓰지 않았냐 또 이렇게 그런 논리로 반박하고 있지 결국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상 유지인데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과 예. 그 2016년, 17년의 입장과 전혀 배치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적어도 이번에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탄핵 요건이 151표가 필요하냐, 200표가 필요하냐 이게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으로 통과를 시키고 나면 국민의힘은 이제 가처분 걸겠다는 거고 그러면 대행이 그때 누가 되는 거예요? 통과된 이후에? 학설로 보면 이건 좀 이견이 있는데요. 예. 민주당의 151석이 맞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 권한대행 계속 하겠다라고 예. 해버리고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럼 대행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그럼 건가요? 만약에 민주당 안에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될 수도 있고요. 부총리가 2명이지만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버틸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상황은 그냥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의무가 있고 국가 안정을 만들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은 받아들여주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예. 그에 대해서는 저는 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거에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의 소의 바이블은 뭐냐 하면은 헌법재판에 관한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닌 2015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대한민국 그 유수의 어떤 그 헌법학자들이 모았던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에 권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는 어떤 식으로 하냐 했을 때는 분명히 권한 대행으로서의 어떤 탄핵 한마디로 200석 이상이 탄핵돼야 된다라는 요건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달리 했을 때는 결국 그 소속에서 가처분은 바로 인용이 될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은 탄핵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결국은 본인들이 주장을 했다가 정치적인 탄핵, 부메랑을 역풍을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와 같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예측하기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대행의 이제 고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공세도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 부인과 김건희 여사가 무속을 고리로 연결돼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제 아내가 꿈속에서 나와서 여보 나와 미세스한 관계를 잘 알면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했지만은 저도 굉장히 그 인간적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구국 차원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걸 터야겠다 해서 과감하게 제가 사회적 고발을 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 부인이 화갑니다. 그림계의 큰손이에요. 예. 무속에 너무 많이 심취돼가지고 또 우리 세대가 우리 오늘날 누구나 다 그러지만은 내주장해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진짜 애들 말로 끽소리도 못해요 부인한테. 예.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무속에 심취돼가지고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도 무속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끊어라. 참고로 한덕수 대행과 박지원 의원은 20년 직이고 그저께까지 통화를 한 사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뭐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뭐 무속 프레임 씌우기 공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부는 뭐 처음에는 무속 프레임인 줄 알았더니 다 맞잖아요. 천공부터 시작해서 건진법사부터 명태균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이 다 무속으로 연결된 그런 것 같고 결국 이런 나라의 이 계엄 선포 자체도 날짜도 무속으로부터 점지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한덕수 총리 부인도 무속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나란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무속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좀 정말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덕수 대행 부인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 구체적인 기사가 난 게 없고 이제 취재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이런 공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발 찍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총리로 쓸 때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다 했다는 건 아닙니까? 무속에 그렇게 심취된 사람을 본인이 들었었다는 자기 발 찍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입증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혼란한 시대에 저런 식으로 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초미세먼지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남하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초미세먼지는 해소가 됐지만 찬 공기가 내려가면서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서울은 미세먼지가 해소됐는데 찬 공기가 강해진 탓인가요? 네, 북서풍의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가 점차 남동 쪽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시간 전보다 3분의 1가량 낮아지며 좋음 단계로 경기와 강원, 충남, 전북,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인천 영종과 영흥 권역의 주의보는 해제됐고 서부 권역의 주의보 역시 곧 해제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충북과 전남, 영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입니다. 점차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지만 남부 일부 지역은 밤까지도 대기질이 좋지 않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은 전국의 대기가 쾌적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강원 북부와 중부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전역과 경기 북동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발효 시점은 오늘 밤 9시부터인데요. 낮부터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이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12에서 15도 이하로 내려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은 한파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추위와 함께 일부 지역에는 눈도 예보됐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해안에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눈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북이 20cm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내리겠고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 3에서 10cm, 충청과 호남 내륙에도 1에서 5cm, 영남 내륙에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충남 남부 내륙, 전북과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탄소 감축이 없다면 앞으로 21세기 말 60여 년 뒤에는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최고 4.5도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탄소 감축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고탄소 시나리오에 담긴 내용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최고 58cm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고수온이 5일 이상 지속하는 해양 열파 발생 일수도 299일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한 남성이 얼음 위를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이내 거대한 그림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도화지처럼 얼음 위에 그림을 그려내는 이 사람, 미국의 한 대지 예술가인데요. 발제의 빙하지대와 노르웨이의 설산 등을 누비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른바 대지 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감 대신 숟가루와 물을 뿌려 쓰는 친환경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에 주는 악영향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 예술가는 자연과 환경이 없으면 인간도 없는 만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빨간색 산타 의상을 입고 썰매 대신 서핑보드를 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국 플로리다주 코코아 비치에서 서핑 산타즈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핑 산타즈는 한 서핑 애호가 가족이 처음 시작해 벌써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연례 자선 모금 행사인데요. 올해도 수백 명이 넘는 서퍼들과 관중들이 해변을 가득 채웠고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가량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돈은 모두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 따뜻한 마음말은 여느 산타와 똑같아 보이네요. 지난 23일 호주의 해변입니다. 악어 한 마리가 죽은 듯 뒤집어져 있는데 상어가 다가와서 이렇게 악어의 머리를 물고 물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악어와 상어 모두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수심이 얕은 모래사장에서 상당히 희귀한 사냥 모습이 목격된 셈입니다. 하지만 저 악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상어의 완벽한 승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소도시 워터타운에선 연휴를 기념해 매년 달리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역시 평화롭게 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순간 주민들 사이로 전광석화처럼 무언가가 지나갑니다. 이 무언가의 정체, 보시는 대로 바로 야생 사슴이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장의 사람들이 모두 알아채기도 전에 무리의 사슴들도 쏜살같이 달려왔는데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슴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야생 사슴들은 짝짓기 기간에 들어가면 공격성이 올라가고 시속 50km가 넘는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주친다면 가능한 멀리 떨어지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은 암 유병자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오늘 내놓은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8만 2천여 명, 암 유병자는 258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남성 암 환자 수는 1,200여 명 증가했고 여성은 1,3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남성 79.9세, 여성 85.6세인 기대 수명까지 각각 생존한다고 볼 때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 37.7%, 여성 34.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7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노인 인구 증가로 만성질환 진료비 역시 지난해 90조 원으로 늘어나 2022년보다 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84.5%에 해당합니다. 만성질환별 사망 원인을 보면 암이 24.2%로 가장 많았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이 뒤를 이었습니다. 10월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2010년 15.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보다 2,520명 늘었는데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과 주택 지원 등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시도별 10월 출생아 수도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출생아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작년인 2022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21만 명이 넘었던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혼인 건수는 19,551건으로 3,568건이 늘며 22.3%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10월 사망자는 29,819명으로 1년 전보다 974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 등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며 외환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는 오늘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지시하는 등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외환죄 중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백령도에 드론을 날려 북한의 오물풍선을 격추했다는 한 매체 보도에 국정원과 군 당국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YTN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 안전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백령도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하거나 유사한 훈련을 하는 건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풍선이 날아오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를 배제하자 기자들이 항의하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0시 검찰 등의 내란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일부 언론사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출입을 거부당한 일부 언론사가 취재를 시도하면서 변호인단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112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후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날짜를 조정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권 일부에선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 응할지도 미지수인데 조사에 난항을 겪는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도 잇따라 불응하면서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 체포하거나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해 집행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소환을 통보한 10시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에 뜸을 들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아직도 먼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거를 내란죄로 단정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발부받는다고 해도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강제 수사에 속도를 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미지수인 점은 부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제 수사 요구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조사에 난항을 겪는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던 한은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예고한 건 이례적인데요. 그 배경에는 경기 하방 위험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라든지 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나야 사실 내수 부분이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계속 내수 위축이 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야. 내수가 위축이 되고 고용이 위축이 되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또 고용이 위축이 되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들이 계속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 대목을 맞았지만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상겸 사태에 탄핵 전구까지 겹치며 그나마 있던 연말 모임 예약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송년회 모임, 연말 모임,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데 그것들도 많이 취소됐어요. 많이 걱정되죠. 저희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이 대목이고 이제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어려울 거라는 부정 전망이 2년 10개월 연속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불안한 전국 탓에 월간 경기 전망치는 팬데믹 위기를 겪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당장 다음 달에 취임할 트럼프 2기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정치적 혼돈과 불안감 속에 우리 경제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9.3%에서 13.1%까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도 약 8조 원에서 10조 6천억 원가량 줄어드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트럼프 보편 관세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수출 감소 효과는 최대 13.6%에 이르고 반도체도 적게는 4.7%에서 많게는 8.3%까지 수출이 감소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이름을 딴 크리스마스 장식과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195달러짜리 스웨터와 85달러짜리 재떨이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 수익은 정치나 자선 활동이 아닌 트럼프 일가 소유의 트럼프 그룹에 귀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가 근현대사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개인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측근을 파나마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또 파나마가 사실상 중국 식민지라는 주장을 퍼나르며 운하 반환이 진심이란 걸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say very foolishly by the United States. This complete rip-off of our country will immediately stop.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한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대사로 케빈 카브레라를 지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직함도 가진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카브레라가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파나마에서 국익을 대변하는 환상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운하에 온 걸 환영한다는 사진을 올리며 파나마를 도발한 데 이어 파나마는 사실상 중국 식민지고 미국 국익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퍼날랐습니다. 또 파나마 운하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국 군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며 수십억 달러를 부담하는 미국은 운하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에 대한 조롱도 이어가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세금이 60% 감면되고 기업 규모가 2배로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스하키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를 캐나다 총리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토 매입을 주장했던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이 오기를 원하고 우리는 갈 것이라며 그린란드를 소유한 덴마크에 대한 도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의 주장 이후 그린란드의 군사시설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2조 원 넘게 증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특수전 사령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파병과 또 밀착하는 북러 관계에 대한 내용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숨진 북한군 병사 품에서 발견된 손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송지명 동무 이렇게 써져 있고요.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 절절한 그 곡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 이 붙여지지 못한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러시아를 로시아라고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이제 러시아 현지의 발음을 그대로 따서 로시아라고 부릅니다. 네. 실질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러시아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예. 해당 편지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공개를 한 편지입니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특수작전군이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드론이라든가 그런 포탄이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살상당한 북한군 병사가 아니라 이 특수작전군의 어떤 직접적인 전투에 의해서 사살당한 병사고 그리고 그 사살당한 병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품목들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첩이 예. 발견됐고요. 그 수첩 안에 저 편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수첩 안에 있었던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추후 또 공개를 한다고 하니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첩에 있는 그 편지는 12월 9일 날짜 12월 9일 날에 쓰여진 것이고 송지명이라고 하는 어떤 동료한테 쓴 편지인데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료 역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지금 현재 전사한 이 병사와는 다른 지역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붙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에는 부모님과 친구, 그 동료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이 병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북한에 있는 부모들,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12,000명 정도가 파병되지 않았습니까? 그 12,000명의 부모들은 정확히 자기 자식이 어디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유추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중 국경을 통해서 일정량의 정보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뜬 소문으로만 북한 내부에 전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들한테 언제 며칠 날에 어느 부대로 러시아의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금 함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전사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지금 약 3,000명가량 되지 않습니까? 예. 그 3,000명가량의 신변에 대해서 그 부모들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앞전 상황, 즉 파병이 되었다라는 상황조차도 알리지 않은 마당에 전사했다 혹은 부상당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이 북한 주민들한테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제 병사들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짧은 편지 내용만 봐도 얼마나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큰지 알 수 있는데 좀 가족들하고의 그 소식 전하는 것도 차단돼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심리적 동요도 좀 커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의 어떤 그 고질적인 구조 자체가 파병이 되기 이전에도, 즉 북한에서 병사로서 그 복무를 할 때에도 가족과 마땅히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많아봤자 2-3번 정도의 편지, 서신을 주고받는 것 이외에는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도 거의 없습니까? 휴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도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또 복무 기간도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의 복무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그 병사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마음 상태는 상당히 좀 심란하고 또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있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파병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소식을 전하기 어려운 시점이고 지금 파병을
나가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사기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어쨌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예. 뭔가 북한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은 평생을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나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용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3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살아남은 병사들의 어떤 그 사기 저하도 예. 분명히 따라올 것이거든요.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친구가 시신이 되거나 뭐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왜 여기서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그 명분 자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없는 전쟁에 동원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기 저하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뭐 자막으로도 나왔습니다만 합참이 밝힌 북한군 사상자 추정치보다 3배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대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북한은 그 12,000명에서 전체적인 병력에서 얼마나 차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폭풍군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에서 선출한 것은 맞거든요. 선발해 간 건 맞거든요. 하지만 특수부대는 특수한 작전에 맞게 써야 특수부대로서의 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전장, 특히나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사용하는 그 행태를 보면 완전 일선 보병보다도 더 한심한 그런 전장에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방호 장구라든가 뭐 무기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뭐 장갑차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맨 들판을 그냥 걸어 다니다가 드론으로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작전군, 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요, 사실 그 전에 받았던 훈련이 전혀 사용이 없고 일반 보병보다도 못한 전투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드론 공격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상으로도 보면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영상으로도 좀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드론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군이 훈련이 돼 있기 좀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병사들은 분명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드론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몰랐을 겁니다. 북한은 현재 드론이 전혀 상용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일부 특수한 단위에서는 드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그 광범위한 범위, 즉 우크라이나군은 약 2년 반 동안 드론을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 비해서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요. 물론 러시아에 파병이 되어서 한 몇 주 정도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다고는 하나 예. 결국은 그 훈련이 2년 반의 그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그 전투 경험을 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래서 공개된 영상을 저희가 보시면 자세히 예. 알 수 있는 것이 드론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렇게 드넓은 개활지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드론을 마주했다가는 사실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날아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북한군 병사들은 이젠 드론만 보이면 무조건 총을 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군의 드론일 수도 있는데 예. 러시아군의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드론에 대한 공포심이 높다 보니 이제는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마구 총질을 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그런 불평 섞인 그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예. 지금 북한군이 드론에 매우 호되게 혼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외신 분석에 따르면 북한군이 현대전에 맞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뭐 심지어는 2차 대전 기술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요. 그건 단지 어떤 북한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싸우고 있는 방식이 바로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독일과 싸울 때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 초기를 우리가 좀 돌아가 봤을 때는 예. 러시아군의 어떤 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보병 합동 작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대적인 작전을 가지고 키이우로 침공을 했다가 모두 실패를 했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격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동부전선에서 이제는 밀고 밀리는 그런 어떤 그 한치의 땅을 놓고 싸우는 그런 고지전 양상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투 양상은 초기에 그 현대전에서 이제는 그 누가 더 참호를 빨리 들어가서 누가 더 참호를 빨리 정리하느냐, 누가 더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죽이느냐 이런 예. 어떤 굉장히 국지적인 면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치의 땅을 놓고 정말 많은 병력이 대치해서 싸우는 그런 1차 대전, 2차 대전 시기의 전투 양상과 매우 닮아 있고요. 그런 전투 양상, 그런 전투 현장에 북한군이 도입이 됐고 그 북한군은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후방에서 어떤 특수한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맨 일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찾아서 하나씩 그 참호를 뒤지는 그런 일선 보병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과거에는 러시아가
그 죄수들을 징집해서 그런 일선 부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죄수들마저 없으니까 그 자리를 북한군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사상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북한군이 그 적군과 아군을 식별을 잘 못하고 뭐 드론을 무차별적으로 일단 보이면 공격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러시아군 내부의 반발도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히 뭐 100%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혹은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이 올리는 SNS에 올리는 자료들을 봤을 때 러시아군도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즉 특수부대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전투력이 너무 형편없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군이 자체 자국 내 즉 러시아 군에게 주는 그 보급품도 그렇게 충분치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12,000명과 그 보급품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정말 많은 무기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60%는 북한산이라고 하고요. 또 러시아가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의 3분의 1 가량이 북한에서 들어오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사일의 그 품질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요. 자폭하는 경우도 있고 오인 사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그 재병 합동 작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병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것인가 이제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러시아가 요청해서 북한이 응해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뉴욕타임스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아이디어였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우리가 보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러시아도 북한군의 파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러시아에 본인들의 병사를 파병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겠죠. 누가 더 절박하냐의 차이였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조금 더 절박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 북한에서 들려왔던 가장 어떤 암울한 소식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다시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물가가 매우 물가 상승하고 있고 또 환율이 매우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거든요. 그러한 소식들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반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또 외교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고립 상태에 놓여 있고 또 북중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출路는 결국은 러시아에 붙어서 러시아의 어떤 편의를 들어주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받아내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유일한 탈출구였고요. 그 유일한 탈출구 때문에 결국은 북러 간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착 관계가 형성된 것이 결국은 김정은의 그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그동안 좀 실전에 나설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전투력을 향상하는 기회로 삼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북한군은 지금 현재 3,000명 정도가 지금 사상당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가 병력이 파병될 것으로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가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북한군은 사실 인명경시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명경시 속에서도 북한군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전투 경험을 가져갈 겁니다. 지금은 드론에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드론에 익숙해지고 드론 운영 경험이라든가 혹은 드론에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얻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상 북한군에게는 정말 얻기 힘든 그런 실전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전 경험을 갖춘 북한군이 그 총구를 우리한테로 돌린다면 사실 대한민국이 느낄 수 있는 그 안보적인 불안은 지금보다는 훨씬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셈법에서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크다라고 이제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끝으로요. 방러 가능성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언제쯤 이뤄질지 이 부분하고요. 지금 뭐 사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다 보니까 북한 내도 이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을 거고 동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일단 가장 먼저 김정은의 방로 가능성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내년 5월이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80주년의 그 전승절은 독소 전쟁을 승리로 이제 끝낸 그 소련군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전승절이고요. 러시아는 그 전승절을 소련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러시아 때도 굉장히 매우 성대하게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80주년에 김정은이 직접 그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그 열병식에 북한군이 함께
그 크렘린 앞을 지나갈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시기가 5월인 것으로 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크루스코 전선에서 북한군이 지금처럼 인명 손실만 당하고 어떤 전투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김정은의 방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위성이 조금은 희석됩니다. 즉 전투에서 성과가 있고 내년 5월 전후로 크루스코가 러시아로 다시 반환이 된다면 예. 그 반환 과정에서 북한군이 많은 어떤 공로를 세웠다면 김정은은 매우 보무당당하게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현재 북한 주민들 입장, 특히나 이제 러시아 파병을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암암리에 그런 소문들을 듣고 지금 사상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것은 단지 일선 사병들뿐만이 아니라 장교들의 부모들, 장교들의 어떤 그 가족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파병 관련 내용 지금까지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영도 하기 전에 미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른 기대작이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오늘 공개됩니다. 황동혁 감독은 시청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만드는 데 신경 썼다면서 시즌1 못지않은 재미를 자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뒤 미국행을 포기한 기훈. 다시 복수를 다짐하며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드시 게임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념 하에 수년간 딱지맨을 이제 찾으러 다녔고 마침내 이제 그 게임장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1970년대와 80년대 어린이들이 즐겼던 놀이를 모티브로 한 새 게임들이 등장하고 예상 가능한 이야기에 반전을 주며 극적인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계속 시청자들 앞으로 보실 분들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인생 한 방에 모든 걸 거는 일부 젊은 세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캐릭터들 연령대를 대폭 낮췄습니다. 코인 사기에 연루되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이 구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나서 넷플릭스 본사도 이번 작품 홍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기록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고 글로벌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이 시즌2에서도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짙었던 먼지는 해소되고 있는데요. 일부 남부지방은 밤까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날씨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한강 인근에서 특별한 연말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인데요. 이렇게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마련이 돼 있고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참여 기업들이 준비한 공예품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와 추위 예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따뜻하게 연말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곳곳으로 공기가 무척 탁해졌습니다. 인천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중부지방의 먼지는 대부분 밀려났고요. 남부지방은 밤까지 공기가 탁하다가 내일은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찬바람 탓에 날은 몹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도, 광주 6도, 대구는 8도를 보이겠고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다시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추위 속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성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